엔비디아의 콜옵션으로 짧은 기간 엄청난 수익을 올린 낸시 펠로시가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PANW의 콜옵션을 1.25밀리언 달러 정도 샀다는 소식에 PANW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200 행사 가격의 25년 1월 17일 만기 옵션인데 미국은 유명 정치인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IT 쪽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분야로 대표적인 ETF인 CIBR, BUG, HACK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보안 회사인 CYBR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본인 수익의 10배가 넘는 사우디 아람코의 시총을 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상장 회사가 되었지만 실적 발표 이후 내부자들은 $80밀리언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와 함께 헤지펀드들은 지난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미국 기술주에 대한 6주 연속 주간 자금 유입은 막을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기관들이 기술 분야를 빠져나가서 다른 섹터로 로테이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S&P 500은 아직 거품이 아니라면서 만약 조정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재무 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1970년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4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로 불리는 아폴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금리는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6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는데 현재 그 예상은 물 건너갔지만 최소 3번은 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소프트랜딩 관련 기사가 넘쳐나는데 2000년과 2007년에도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의 선박 공격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인터넷 광 케이블 라인을 파괴하려고 폭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케이블 손상이 매우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막 나가는 느낌입니다. 후티 반군을 원활히 폭격하기 위해 미국은 사우디의 공군기지 사용을 요청했지만 사우디가 거절했습니다. 재밌는 게 후티 반군은 시아파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정부군을 지원하는 수니파 사우디와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와 이란은 브릭스 회원국인데 브릭스는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항하는 공통화폐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제관계는 이익 앞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TMX 확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빠르면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는 소문 때문인지 대표적인 캐나다 헤비오일 생산자인 CNQ, MEG, ATH, IMO 모두 2022년 6월 고점을 넘어 코로나 이후 최고 주가를 찍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대장인 CNQ는 24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해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CV나 SU는 정말 저평가로 보입니다. 특히 CV는 업스트림만 놓고 봐도 같은 지역의 MEG와 비교해서 오일샌드 생산량이 6배나 많고 FCF도 몇 배나 좋을 정도로 질적인 면에서 월등한데 경영진의 신뢰 문제나 다운스트림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일샌드 매장량 면에서는 현재 생산량 기준 MEG 50년, CV는 30년입니다. 비상장 정유소인 어빙 오일이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데 CV가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몇 달 전인 2020년 1월 기준으로 주가 변동을 보면 OBE가 거의 900% 오르는 동안 SU는 겨우 10%도 못 올랐습니다. 물론 VET와 SGY는 아직도 코로나 전 가격을 한참이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형 정유소와 수출 항구가 몰려있는 걸프만으로 수송하는 비용이 송유관을 통하면 배럴당 9에서 10달러 그리고 기차로는 거의 2배인 17달러 정도입니다. TMX 확장 공사가 완공되면 하루 59만 배럴의 새로운 용량을 대형 유조선으로 미국 서부나 아시아의 정유소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나은 가격을 받을 겁니다. 그걸 반영하듯 단기적으로 WTI와 WCS의 올여름 가격 차이 예상도 12달러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시장의 다각화는 송유관의 병목 현상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모든 캐나다 생산자에게 이득이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회사는 헤비 오일 생산자이고 그중에 MEG, HME, ATH, HWX처럼 헤비오일 비중은 높으면서 본인 정유소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의 최근 주가 흐름이 특히 좋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여름 드라이빙 시즌의 브렌트 유가가 최고 87달러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비시즌인 2월 말에 브렌트 유가가 83달러대를 찍은 걸 보면 예측이 조금 짠 편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지만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올해 전 세계 수요 증가량은 하루 1.5밀리언 배럴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비오펙의 생산량이 견고하기 때문에 거의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펙은 우리 분기에도 계속해도 자발적인 생산량 감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올해 말까지 지속할 거로 예상하는 만큼 어느 정도 현재 유가에 선반영됐다고 보입니다.
그걸 반영하듯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당시급으로 높았던 유가에 대한 투기 세력들의 쇼팅 포지션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석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임기 동안 미국 석유회사들의 수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러니한 건 최근 백악관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세상이 온다고 하고 AI 혁명으로 데이터 센터 확장도 엄청나다는 미국인데 그런 바이든이 비트코인 채굴로 전력망에 부담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작년에 상장 ESG 펀드에서 약 13빌리언 달러의 투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ESG 운동이 돈도 안 되면서 그렇다고 환경적인 이득을 특별히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투자자들이 깨달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든이 새로운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허가를 유보하는 사이 카타르가 2030년까지 LNG 생산을 늘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우리는 지속해서 LNG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말해왔지만 전 세계는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90년대에 LNG 수출을 시작한 이래 카타르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빈티브 RBC 은행에서는 이번 OVV의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리퀴즈 생산에 관한 자본 효율성이 작년에 비해 무려 18%나 향상될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이 좋지 못함에도 다른 경쟁업체처럼 감산을 택하지 않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 같습니다. 퍼미안 리소시스 PR도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 저점에서 석유 섹터 내 최고의 승리자는 OVV, SM, OBE도 아닌 58배 이상 상승한 PR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코로나 시절 CDEV부터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진심 축하드립니다. 에코페트롤, 이 씨는 예상을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배당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14% 정도입니다. 작년 배당에 비하면 아쉬움이 크지만 PBR 역시 올해 배당이 FCF의 43%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이 씨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씨는 매장량 10년이 안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장량 확보에 힘을 써야 할 겁니다. 이 씨의 올해 생산량 증대는 4% 정도로 예상합니다. 작년에 배당 보고 이 씨나 PBR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남미 리스크 대비 상대적으로 배당이 괜찮은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적으면서 배당을 비슷하게 주는 곳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페루의 페트로탈은 국영회사가 아닌 캐나다 회사고 특별 배당 포함 배당이 15% 정도, 2에서 3% 정도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작년 대비 생산량 20% 증가의 부채가 전혀 없는 걸 보면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리스크적인 면에서 PBR이나 EC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편입니다. 다행이라면 페루 정부가 마침내 국영업체인 페트로페루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3빌리언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을 페트로탈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페트로페루가 자금난으로 원유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WTI 80달러와 현재 천연가스 기준에서 북미 주요 회사들의 FCF 수익률을 보면 최악의 주가 흐름을 보이는 VT, BT, SGY가 상위권입니다. 주가가 별로다 보니 수익률이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가를 75달러 기준으로 봐도 VAT는 유럽 가스 해칭 때문인지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전체 가스 생산량의 39%가 해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생산량이 60%나 되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의 낮은 천연가스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건 널리 알려진 뉴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부진과 해외 현지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매도가 확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TNT 주식들은 금리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어 물가가 생각보다 스티키하고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도 다시 오르면서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 금리 인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서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 중이지만 모든 나라들이 미국처럼 경제 상황이 튼튼한 건 아닙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시작한 만큼 내리는 것도 더 빨리 할 것 같지만 금리 예측은 일단 제외해보고 가정하겠습니다. TNT가 배당 줄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배당을 6개월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현재 배당률은 20%가 넘습니다. 혹자는 6개월 뒤에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렌트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수입 구조가 다르고 그런 복잡한 법적인 이유와 세금 문제 때문에 배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의 배당으로 회귀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작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AFF형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렌트비나 공실률, 부채 비율 그리고 높은 금리 시기에 리파이낸싱 비율 등에 의해서 AFFO와 그에 대비한 배당 지급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적이 나온 대부분 리츠 주식의 렌트비나 공실률 그리고 AFFO 등은 오히려 3분기보다 나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지 작년 말 조기금리 인하 분위기 때문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했다가 최근 금리 인하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서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특히 오피스 리츠들의 위기감은 다른 리츠들보다 심했고 몇몇 회사들은 배당을 줄이면서 실적 후 주가 흐름이 대부분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TNT로 돌아가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 이후 2월 말까지 거의 발행된 주식의 5%를 폐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사주를 줄이고 있고 폐기된 주식은 배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시 배당이 돌아온다면 그전보다 훨씬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배당이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전처럼 AFFO의 70% 정도는 배당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지급 비율이 높은 AP도 배당을 줄일 생각이 없는데 TNT가 배당을 줄일 이유가 보이지 않고 이미 그 정도 비율로 자사주를 매입 중입니다. 현재도 그 정도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쓰는 상황에서 배당에 못 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설사 배당이 반으로 준다고 해도 10% 정도고 AFFO에서 40%도 안 되는 비중이라 남는 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배당이 준다면 리츠 주식 특성상 당장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겁니다. TNT는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인데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적고 그나마 그 거래량도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이라 굉장히 낮은 거래량으로 형성되는 가격인 만큼 주가 변동이 심하다고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금리나 경기 침체 등은 예상이 힘든 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3월 19일에 실적 발표에서 배당에 대한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8 밑으로 내려간다면 포지션을 늘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